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은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 이 책을 리뷰해 보려 합니다. 퍼스트 펭귄 출판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독일 아마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라 있고 한국에서도 아직까지 교보문고 자기계발 부문 1위를 지키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독일 출신의 언론인이자 작가인 마티아스 놀케인데요. 심리학과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그동안 이미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 책을 저술해온 작가입니다. 이 책의 중심 주제는 겸손입니다. 겸손이 미덕이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게 자신감과 능력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니까 라는 유행어 기억나세요? 여기서 나이가 느껴지려나요? 네, 나는 뭐든 해낼 수 있어. 나는 좋은 대우를 받을 만해. 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유행어였는데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 표현을 들으면 에이 잘난 척하네 라고 생각하기보단 그 당당한 모습의 매력을 느끼고 귀엽게까지 느꼈던 것 같아요. 예능 프로에 나와서 칭찬을 들을 때 오히려 자신을 낮추며 뒤로 물러나는 태도는 재미없고 센스가 부족한 것처럼 보여지던 때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지배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서로 최고가 돼야 한다고 계속 키재기를 하죠. 그런 경쟁 속에 계속 치이다 보니까 언제부턴가는 점점 조용히 나서지 않고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을 더 그리워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겸손을 강조하는 이 책이 요즘의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라 있는 걸 보면 그런 분위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서론이 길었고요. 이제 책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장들을 다 다루진 않을 거고요. 작가의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의 내용만을 선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1부 살펴볼게요. 1부의 주제는 보여주기 위한 모든 것들과 결별하기입니다. 1부 1장에서 작가는 자신을 소모하지 않으려면 몇 가지 것들과 결별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그 중에는 긍정적 사고, 성공에 대한 강박, 돈, 서열주의 등이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긍정적 사고와 결별을 해야 한다고? K가 잘못 읽은 거 아니야? 긍정적인 사고가 왜 나쁘다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990년대는 긍정적인 사고가 우리를 덮쳤던 시대다. 사실 긍정이란 개념은 꽤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약 1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긍정을 마인드 치료 운동이라고 불렀는데 당시 이를 믿었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해악과 질병의 원인은 정신적인 문제에 있다고 생각했다. 부정적인 사고는 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곧 죄악이라고 여겼고 반대로 항상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사람은 편안해질 수 있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진다고 믿었다. 이런 태도에 대해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표현했다. 만일 당신이 건강, 권력, 성공 등 무엇이든 그에 대해 생각을 한다면 그 책임은 곧 당신에게 부여된다. 이 말대로라면 아픈 것은 그 사람 잘못이 된다. 어떤 일에 실패한 사람은 그 일이 성공하리라 확고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상당히 위험한 구석이 많았음에도 1990년대에는 인기가 있었고 하나의 이데올로기처럼 퍼져나갔다. 의심은 피해야 되는 태도였고 무조건적인 희망은 불가침의 의무가 되었다. 오로지 긍정적인 사고만 허락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긍정적 미래가 온다고 믿었다. 긍정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으며 심지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 주체였다. 오늘부터 당신은 불가능이란 단어를 당신의 사전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라고 미국의 목회자이자 저술가 로버트 슐러는 청중들에게 외쳤다. 독일에서는 안 된다는 말은 없다 라는 구호가 통용되었고 숙고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비꼬는 말이 되었다. 네덜란드 출신의 동기부여 전문가인 에밀 라텔반트는 강연 도중에 차카카를 외쳐댔다. 부정적인 마음과 에너지를 방출하게 해주는 구호라면서. 그는 청중을 불러내 불타는 석탄이나 유리조각을 걷도록 부추겼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아프다고 하지 않았다. 화상을 입고 수포가 생기고 유리조각에 찔려 피가 흘러도 말이다. 어쨌거나 청중은 잘 해냈고 황홀경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과연 그 다음에는 무엇을 더 보여줄 수 있을까? 달로 날아갈까? 독일 총리가 될까? 아니면 많은 이의 꿈인 탈모를 해결하게 해줄까? 그러는 사이에 긍정적 사고의 평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들은 추락하고 있었다.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들은 비로소 알아차렸다. 계획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비상구를 스스로 폐쇄한 채 불타는 집에 들어앉아 있었다. 긍정적 사고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제동장치 없는 긍정적 사고의 추락은 당연해 보였다.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차지하고 있든 우주의 질서가 달라지진 않는다. 또한 긍정적인 생각이 원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게 그리 끔찍한 일도 아니다. 긍정적 사고는 단지 성공을 위한 방식 중의 하나다. 문제는 이 사고가 영혼 없는 성공지향형 로봇처럼 탈바꿈될 때 불거진다. 융통성이 사라진 성공지향형 로봇은 모든 일이 얼마나 멋지게 돌아가고 있으며 얼마나 환상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는지, 다음에는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세상을 떠돌아야 한다. 그렇다. 성공지향형 사람들은 거창하게 보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야 한다. 단순히 안부를 묻는 이야기에도 그들은 자신의 성공을 떠들어댄다. 그런 과장된 행동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독일의 팝밴드 비어진트 헬데는 성공에 대한 강박적인 입장을 다음의 노래 가사에 정확하게 담고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훈련받은 멋진 원숭이처럼.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되지. 우리는 오로지 원하기만 하면 돼. 우리는 오로지 해야만 해. 우리는 오로지. 훈련받은 원숭이처럼 오로지 원하기만 하면 된다니. 그게 정말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마음일까? 네, 사실 저는 여기에서 불타는 석탄과 유리를 밟은 선동에 도취된 사람들의 예를 읽었을 때는 조금 거부감이 들었었어요. 작가가 좀 중간은 없는 양극단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작가가 지향해야 한다고 보는 긍정적인 사고는 제동장치가 걸려있지 않은 맹신적으로 추구하는 긍정적 사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믿는, 마음만 먹으면 온 우주가 도와줄 거라고 믿는 그런 태도. 마치 비상구 없는 폐쇄된 공간처럼 희망과 긍정적인 사고라는 틀에 자신을 가두고 일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혹은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는 거. 그게 옳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오늘날의 사회에는
성공해야 한다. 노력하면 누구나 이룰 수 있다. 라고 부추기는 소위 성공 전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 긍정 환상 공장은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이라는 건 채워지는 법이 없고 우리가 이루는 성공이라는 것도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들이 말하는 의미의 그런 성공이라는 건 이룰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라는 것도 마치 강당의 의자처럼 그 자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도 그 자리가 영원히 내 자리가 되는 건 아니죠. 언제라도 뺏길 수 있는 아슬아슬한 위치라는 면에서 역시나 그 지위는 안정된 것이 아닙니다. 작가는 그런 서열주의의 희생자가 되지 말라고 권합니다. 긍정적 사고에는 반드시 제동장치와 비상구가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장에서의 작가의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그 말은 환상입니다.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무조건 일단 높게 잡은 다음 나는 해낼 수 있어.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어. 라고 말하는 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세요. 당신이 이룰 수 있는 정도의 목표를 세우세요. 성공과 욕망에는 만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성공의 자리는 얻게 된다 할지라도 언제 뺏길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것입니다. 부디 그 전쟁터에서 빠져나오세요. 라고요. 네, 1부 2장은 조용히 이기는 겸손한 능력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실제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긍정 마인드로 가득 차서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라고 외치는 소위 시끄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조용하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관련된 일화 한 가지를 편집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005년 독일 연방의원 선거가 있던 날 저녁, TV 토론에 참여한 슈레더 총리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총리 재임에 실패하고 그 자리를 경쟁자였던 메르켈에게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이다. 그 미소는 결코 상대방을 축하하는 의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일 만큼 겸손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 외에 그 누구도 정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 외에는 그 누구도 말이죠. 여러분은 메르켈이 총리가 되는 회담 제안을 우리 당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의 이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선거 결과가 어떠하든 독일인들은 메르켈이 아니라 나, 슈레더를 총리로 원한다. 슈레더는 과장하고 떠벌리길 좋아했지만 메르켈은 객관적이고 다분히 냉정하게 행동했다. 그녀는 청중을 감동시키는 격정적인 연설가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무색무취하다고 불평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던 슈레더는 그 TV 토론에서 메르켈과는 다른 자신의 당당함을 어필하려 했다. 하지만 메르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가 차기 정부를 이끌 의도가 있다는 인상을 풍기지 않았다. 오히려 부족했던 자신을 반성하는 듯 했고 단순히 조연의 역할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사실 그녀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그녀 스스로 나서서 쟁취하려 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부상하게 된 것은 전임자와 경쟁자들이 자기 발등을 찍고 스스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업무를 이어받은 뒤에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사람들은 그녀가 총리 자리에 올라 선서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일을 멈췄다. 지금의 메르켈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영국 언론사 특파원인 앨런 포스너는 메르켈이 겸손을 선호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메르켈은 앞에 나서지 않고 소박하게 행동했고 문제에 집중했고 매우 현실적이었다. 자신의 의도를 쉽게 드러내지도 않았다. 이 역시 겸양의 태도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그녀는 확언을 거의 하지 않았다. 섣불리 자기의 생각을 공표하거나 모든 일에 앞장서려 하거나 하지도 않았다. 슈레더와는 확연히 다르게 말을 아끼고 장관들에게 현장을 맡겼다. 또한 그녀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수많은 위기로부터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지 자신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기지도 않았다. 때때로 메르켈의 그런 면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작용할 때가 많았다.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녀를 도운 뭔가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그녀의 겸손하고 과장하지 않는 태도다. 네, 슈레더 총리는 반대당의 메르켈보다 자신이 훨씬 총리에 적합하며 우월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반대당의 여성으로서 총리가 된 메르켈은 처음에는 무색무취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자신을 부각시키지 않았죠. 하지만 그 이후의 총리 일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보여준 그녀의 능력은 그녀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가운데 한 명이라는 평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신감을 어필하지 않는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평가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묵직하게 자신의 일을 해낼 때 그런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부에서 작가가 인용해 놓은 미국 여배우 조디 포스터의 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나약하고 불확실하다고 느낀다. 나는 내가 강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훤히 조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어쩌면 나는 이런 점 때문에 성공한 것인지도 모른다. 표현이 멋있지 않나요? 겸손한 사람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낮추기만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나을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면서 하지만 자기의 장점도 좌시하지 않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낮추는 태도의 세 가지 힘에 대해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자신에 대해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일이나 성취에 대해 실제보다 낮춰서 말하는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상황이라면 왜 자신에게 그런 일이 생겼고 어떤 이유로 자기 상황이 안 좋아졌는지를 상세히 늘어놓으며 위로를 구할 법도 하지만 그 사람은 구구절절 하소연하는 대신 말을 아낀다. 그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일도 많은데 뭐. 이 정도면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식이다. 뭔가 성공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놀라운 성과를 냈거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 때도 그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며 자신이 이룬 성과는 결코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고 말한다. 물론 그런 성공은 자주 생기지는 않는다. 그런데 만일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처럼 스스로 낮추는 태도를 가진다면 점잖게 겸손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은 왜 스스로를 낮출까? 어째서 그런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걸까? 여러 동기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예의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 그들은 상대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부족함을 느끼는 걸 원치 않는다. 때문에 스스로 뒤로 물러남으로써 상대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해준다.
또한 늘 상대와 같은 눈높이에서 말하려 한다. 상대에게 내가 너보다 더 낫고, 더 강하고,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걸 원치 않는 것이다. 자신의 불행에 대해 구구절절 얘기하거나 자신의 운명이 얼마나 가혹한지 한탄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신 주변에 끊임없이 자신의 신세 타령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한번 떠올려 보라. 아마 그 사람은 대화 상대로 결코 편안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또한 자신을 늘 중심에 두고 생각할 뿐 당신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을 게 분명하다. 두 번째로, 알 사람은 안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 표현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를 낮춰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의 철학자 켄달 월트는 겸손은 우리를 착각으로 몰고 가려는 게 아니다 라고 말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서 표현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진실을 이해할 수 있다. 모두가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말이다. 그리고 이 점이야말로 겸손한 태도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이기도 하다.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과 그의 태도에서 겸손함을 읽는 사람을 연결시켜주기 때문이다. 만일 상대가 자신의 성과와 의미, 가치를 낮게 표현하고 있음을 당신이 알아차린다면 이는 상대뿐만 아니라 당신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과와 의미, 가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즉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측면은 겸손은 독립되어 있다는 표시라는 점이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최고라는 평가를 수집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를 외부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반대로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사람, 사회적인 지위로 자신을 장식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절실한 사람들이다. 그와 같은 연출이 없다면 존재감을 발휘할 수 없다는 불안, 자신의 재능을 들이대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거라는 걱정이 그들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겸손한 사람도 물론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기뻐한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바꾸지는 못한다. 타인의 평가가 마음에 든다면 그건 그냥 마음속에 품고 있을 뿐 그들은 스스로의 평가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겸손함은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인 동시에 자의식을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인 것이다. 네, 2부의 주제는 기분은 선택할 수 없어도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디선가 보고 포스트잇에 적어놓은 글귀가 있는데요. 이 주제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선택한 결과이다. 특정한 자극이 주어지면 누구나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이라는 것이 작가의 표현에 따르면 태도인 거겠죠?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태도가 결국 나라는 사람의 평판을 만들어낸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태도 중에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 잣대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려면 건전한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직접 읽어드릴게요. 기억해둘 만한 멋진 표현들이 꽤 있습니다. 자존감과 겸손의 상관관계.
심리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자존감이다. 이 자존감은 행복을 느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감정이지만 잘못 발현될 때도 덜어 있다. 자신을 과대평가함으로써 불손하게 되는 경우다. 겸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이들, 진짜 겸손과는 거리가 먼 이들에게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 세련되게 겸손하려면 비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건전한 자존감이 필요하다. 스스로를 과도하게 포장하지 않아야 하며 너무 비판적으로 나갈 필요도 없다.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나는 대체로 잘하고 있고 이 정도로도 충분히 괜찮다는 사실을 알면 된다. 물론 이를 의심하게 되는 계기는 왕왕 발생한다. 이런저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고 사소한 실수를 할 수도 있으며 의도치 않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에 대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중요하다. 철학자 비를름 슈미트는 이를 자신과 친해지기라고 표현한다. 자신과 친해지려면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에게 과도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을 신뢰할 수 있으며 자존감도 안정된다. 자존감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스스로를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으면 강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물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다. 내 행동에 대한 타인의 견해를 거울 삼아 나를 더 잘 알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 거울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 탄탄한 자존감을 갖고 있다면 외부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자신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견해는 가려들을 수 있는 것이다. 자존감에 상처를 내지 않고서도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 또한 자신의 가치를 믿는다면 그 마음이 발판이 되어 더 독립적인 여유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면의 힘은 겸손을 행할 수 있는 탄탄한 기초가 된다. 많은 사람이 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도 받아들일 수 있다. 타인의 판단에 의지하거나 좌우되지 않는다. 타인의 인정 없이도 자기 자신과 잘 지낼 수 있다.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타인이 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내가 아니라 그에게 불리한 일이라고. 그는 겉모습에 의존하고 피상적인 판단을 내리며 겉보기에만 그럴싸한 것을 우선시하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한 사람의 능력이라는 건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겸손은 중요하다. 겸손이야말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숨어 있음을 말해주는 믿을 만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네, 표현들이 참 멋지지 않나요? 세련되게 겸손하려면 비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건전한 자존감이 필요하다. 탄탄한 자존감을 갖고 있다면 외부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겸손이야말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숨어 있음을 말해주는 믿을 만한 증거다. 네, 겸손이라는 특성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표현들이었습니다. 나에 대한 과소평가에는 어떤 태도를 나타낼 수 있는가의 내용도 뒤에 바로 이어지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신선하고 재밌었거든요. 여기도 읽어드릴게요.
기대를 뛰어넘는 전략적 비관주의. 원래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도 커지는 법이다. 높은 기대를 능가하는 뭔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거창하게 혹은 분명하게. 그저 그런 수준에 그치면 기대는 쉽게 충족되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 해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런 말을 할 때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대가 높다는 것은 사실 그리 좋은 신호가 아니다. 대단한 사람이네 라는 말을 처음부터 들었다면 이후로 과소평가 받기란 매우 힘들어질 테니 말이다. 보통 어떤 일이 잘못되거나 생각처럼 잘 안 된다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원인이 분명히 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과대평가다. 특히 일이 잘 될수록 과대평가라는 위험이 도사릴 확률도 커진다. 모든 사람이 과소평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꽤 많은 사람이 알게 모르게 과소평가를 즐긴다. 어쩌면 당신도 나처럼 이 부류에 속할지도 모르겠다.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두 가지 큰 장점을 갖고 있는 셈이다. 한 가지 장점은 나를 소모하는 일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높은 목표를 정해둔 사람은 압박감에서 자유롭기가 힘들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그 압박감을 내려놓지 못한다. 아니, 오히려 압박감은 필요한 거라고. 진정한 도전은 그런 거라고 말한다. 처음에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며 달리지만 최고가 되기 위해 어느덧 자신을 내던진다. 이렇게 내달리기 시작한 이에게는 겸손할 여유는 없다. 반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은 부수적인 압박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이들은 평온을 원한다. 1등이 아니어도 괜찮다. 설령 일이 대단히 잘 되지 않더라도 원하는 수준만큼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 부담감을 덜 느끼면서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의 문제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너무 많은 약속을 남발하거나 장담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절제는 전략적 비관주의라고 부르는 태도와 매우 가깝다. 전략적 비관주의자들은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이들은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면서 더 차분하고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임에 임한다. 웬즐리대 심리학과 교수 줄리 노럼은 이 전략적 비관주의에 대해 철저히 연구했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실패의 두려움을 장악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미국의 추리소설 작가 렉스 스타우트가 창조한 형사 캐릭터 네로 울프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표현했다. 전략적 비관주의자들은 오로지 긍정적인 놀라움만 체험한다. 과소평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장점은 기대 이상을 해내는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뇌과학적으로도 설명된다. 어떤 일이 확실시 된다고 생각할수록 그 일이 진짜 성사되었을 때 도파민이 더 적게 나온다. 도파민이란 뇌의 포상 시스템으로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이다. 만일 어떤 일이 크게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성사되었다면 아주 많은 도파민이 분비된다. 그러면 제대로 행복감에 젖을 수 있고 특별히 깊은 인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고하게 예측하면 우리의 뇌는 신속하게 그 일이 처리됐다고 인식하고 다른 일로 넘어간다.
과소평가는 이런 메커니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조용하고 묵묵히 있던 당신이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해냈고, 그럼에도 당신이 겸손한 자세로 스스로를 낮춘다면 그 결과는 놀라울 것이다. 당신에게 공감하고 당신에게 신뢰를 보내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물론 이런 결과는 당신이 의도한 바와 다를 수 있다. 당신에게 주의가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이 또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제부터 당신은 사람들이 과소평가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당신이 앞으로도 계속 겸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과장하지 않고 뒤로 한 발짝 물러나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당신을 주목하는 시선이 많아졌을지라도 당신에게 문제될 건 없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속박되지 않을 테니 말이다. 당신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원래의 당신 모습 그대로 자유롭게 할 일을 할 것이다. 이 역시 타인의 시선에 일희일비하며 성공을 향해 내달리는 사람보다 당신이 앞선 점이다. 그들은 언제 닿을지 모를 최고의 자리에 가서야 비로소 편안해질 자유를 얻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네, 누군가가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느껴지면 을의 기분이 상하게 마련이잖아요. 무시당하는 것 같고 억울하고 그럴 수 있는데 작가는 과소평가받는 것이 도리어 강점이 될 수 있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생각보다 결과가 좋으면 더 큰 찬사를 받게 될 수도 있으니 그걸 장점으로 생각해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듣고 보니 또 맞는 말이고요. 네, 기억해두면 감정을 쓸데없이 소모하지 않는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부 6장에서는 옷차림과 사치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2부 6장의 결론 부분에 핵심이 다 녹아 있어서 결론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겸손이다. 마르쿠스 알베르스에 따르면 사치품 시장은 여러 단계의 국면을 지나간다고 한다. 이 말은 사치품을 구입하는 고객들의 발전과 비교할 수 있다. 젊은 시절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트로피를 수집하고 온갖 상장과 인증서를 방에 걸어두고 사회적 지위를 알리는 징표라면 무엇이든 보여준다. 이 단계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사치스러운 물건으로 한껏 치장하는 시기다. 모두가 아는 익숙한 명품들로 말이다. 눈길을 사로잡는 로고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소리친다. 점차 우리의 지위에 익숙해지면 예전에는 새롭고 환상적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보인다. 사치품들도 그렇다. 이제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사치품을 다루며 그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미세한 차이와 약점들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감을 얻고 주체적인 생각이 자리 잡으면서 이제는 물건으로 지위를 드러내야 할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된다. 만일 그런 모습이 목격되면 되려 부끄러움이 느껴진다. 다음 단계에 접어들면 겸손에 더 근접하게 된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했고 누구에게도 뭔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오로지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의 시간이다. 화려하고 찬란하며 매력적인 것들이 금기시 된다. 로고는 아주 작거나 아예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물건일 때도 있다. 중요한 건 외양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품질이니까.
마르쿠스 알베르스가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물건의 배후에 있는 스토리에 더 관심을 둔다라고 한 것처럼 물건은 이제 자랑이 아니라 의미의 대상으로 바뀐다. 각각의 물건에 가치를 부여하며 그 가치는 물건에 붙어있는 가격표와 상관없다. 그리하여 우리는 아주 단순한 물건을 상당한 수준으로 향유하기 시작한다. 이로써 4단계로 진입하는데 여기에서는 의미가 전면에 등장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열망하는 물건이 점차 매력을 잃어간다는 걸 경험한다. 의미가 채워지지 않는 사치스러운 삶은 어느 순간 지루하고 공허해진다. 이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관심을 돌리게 만든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길로 들어서거나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사치와 멀어진다. 또 어떤 사람은 환경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문제에 몰두한다. 이 사치품이 어떻게 생산될까? 우리는 그 과정에 동의하는가? 이것이 전통적인 장인 정신을 살리는 일인가? 아니면 오직 마케팅의 장난일까? 사치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이 물건을 구매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 또 다른 방식은 더 적은 것에 대한 예찬, 일종의 미니멀리즘이다. 최소한의 것들만 의식적으로 선별하고 그것에 더 중요하고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는 마이클 켈리 서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물을 정리하기 위해 컬트 오브 레스라는 웹사이트를 열었다. 그는 자신이 소유했던 대부분의 물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했다. 지난 3년 동안 그가 구입한 물품은 오직 2가지, 책상과 소파뿐이었다. 이 2가지조차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두고 6개월 동안 고민했다고 한다. 단지 낭비하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트렌드 연구가들과 소비 전문가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해진 것을 넘어 과포화 상태에 이른 사람들은 남아도는 소유물을 거추장스러운 짐이라고 느낀다고 말한다. 그래서 몇몇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짐을 던져버리고 자유로움을 느낀다. 애초부터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소유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누리는 경험이다. 그런 경험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향유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에서 향유라 함은 스스로 선택한 검약과 노력, 결핍을 누리고 즐긴다는 의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런 향유를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한다. 베블런이 유한 계급론에서 매우 아쉬워했던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의미와 절제, 그리고 타인에 대한 책임감. 어쩌면 과한 표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치가 겸손과 연결됨으로써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새롭고 희망적인 진짜 세련된 사람들의 이론이 될지도 모른다. 세련됨을 표현하는데 겸손만큼 더 좋은 수단은 없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3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빛나는 현명한 삶의 방식. 이 장에서 작가는 세심하고 위트 있는 유머를 가질 필요를 역설합니다. 드러내놓고 웃기는 것보다 그 의미를 이해하는 몇몇 사람들만 소리 없이 미소 지을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유머가 아름답다고 여깁니다. 대놓고 농담할 때보다 암시와 공감을 통해 연결될 때, 그리고 그 자체로 웃기거나 재밌는 일보다 사람들과 어떤 걸 함께 느낄 때 더 의미 있는 유쾌함이 든다는 건데요. 과소 표현, 즉 최소한의 표현이 말하는 사람의 부담을 낮춰주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런 걸 두고 한 영문학자는 담백한 스타일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작가가 사용한 과소 표현이라는 이 단어보다 담백한 스타일, 이 표현이 더 마음에 드네요. 셀프 아이러니라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이 부분은 일화가 따로 언급돼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셀프 아이러니의 매력. 자신을 낮추는 셀프 아이러니의 유머가 제대로 빛을 발휘하려면 겸손이라는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자신의 약점 혹은 부족한 점을 소재로 삼고 이를 낮춰서 표현하는 건 적절한 셀프 아이러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겸손한 척 떠벌리는 행동, 즉 험블 브래깅으로 여겨진다. 강연 실력이 출중하기로 유명한 인기 연사가 강연 무대에 오른다. 대단한 전문가를 초청했다는 생각에 주최 측은 뿌듯함으로 무대를 지켜보고 있고 강연장에 모인 청중들 역시 기대심과 존경심 가득한 마음으로 연사를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이때 그가 다음과 같은 말로 운을 뗀다. 앞으로 45분 동안 여러분들을 실망시켜드릴까봐 걱정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표현은 셀프 아이러니가 아니다. 청중들은 이미 이 연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을 뿐더러 심지어 연사에 대한 경외감마저 표출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실망을 안겨줄까봐 걱정이라니. 강연이 서투른 사람도 아니고 이미 정평이 난 사람인데? 그럼 이 강연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걸까? 그가 정말 자신을 두고 아이러니를 표현한 것이 되려면 정말 청중이 실망할지도 모를 약점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가령 다음과 같은 식으로 말이다. 만일 제가 너무 상세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멈추게 해주세요. 종종 세미나처럼 설명을 지나치게 할 때가 있거든요. 혹은 제가 강연하는 도중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흐름을 끊을까봐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손 들어주세요. 어차피 저도 얘기하다 보면 다른 방향으로 셀 때가 꽤 있거든요. 이와 같은 셀프 아이러니는 한스 디터 겔페르트가 이야기했듯 겸손과 함께 영국 신사들의 이상으로 자리 잡았다. 영국 사회에는 이런 식의 유머가 오늘날까지 상당히 폭넓게 번져 있다. 영국식 유머는 공손하게 자제하는 형태를 띠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기이하거나 냉철한 블랙 코미디로, 때로는 누군가를 조롱하고 풍자하는 경향으로도 나타난다. 셀프 아이러니는 조롱과 풍자를 앞서서 실행하는 것에 가깝다. 스스로에게 오물을 끼얹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호해주게 되어 있다. 셀프 아이러니에는 또 다른 측면도 있다. 즉, 자기 자신을 두고 조금 빈정대며 풍자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에게도 듣는 사람에게도 뜻밖의 재미가 있다는 점이다. 스스로를 띄우면서 좋은 점만 잔뜩 늘어놓는 것은 따분하고 지루할 뿐더러 낯간지럽기까지 하다. 그런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써서 제출해야 할 때처럼 탁월한 성과로 채워야만 한다는 압박을 누구나 느끼는 순간이다. 수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인 레슬리 램포트 역시 학회지에 자신의 경력을 써서 보내야 하는 순간 그와 같은 문제에 맞닥뜨렸다. 여러 권위 있는 상을 수상했지만 성과를 내세우는 일이 마뜩잖았던 이 과학자는 어떻게 했을까? 매우 흥미롭게도 그는 아이러니로 가득한 주석을 단 이색적인 경력서를 학회에 보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컴퓨터 전문가가 되기에는 배움이 부족하여 경력을 쌓으며 준비를 더 잘할 수 있었다. 나는 공식과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컴퓨터 전문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수학자다. 내가 튜링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더 이상 수학으로 컴퓨터 전문가를 괴롭히지 말라는 이유에서였다.
튜링상은 컴퓨터 과학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즉, 그는 매우 유머러스하게 자신을 낮췄지만 사실은 대단한 업적을 가진 인물인 셈이다. 이 흥미로운 자서전 같은 기록 덕분에 램포트는 컴퓨터와 숫자만 아는 따분한 사람이 아니라 매우 유쾌한 매력을 지닌 사람으로 각인되었다. 그의 탁월한 경력서는 수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터넷 사이트에 등장하며 알려졌고 그 재치와 탁월함에 감탄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만일 그가 셀프 아이러니를 포기했다면 그의 자필 이력서는 수많은 이력서들 사이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저 그런 모두의 이력서와 마찬가지로 말이다. 네, 셀프 아이러니에 대한 글을 읽으니까 생각나는 옛날 일이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직장 남자 선배에게 농담을 한답시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앉아 있는데 뱃살이 접히더라고요. 그래서 배에 핸들이 있으시네요. 이런 식의 농담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남의 약점을 농담으로 삼네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원래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은 편인데 그때 친근하게 굴어보려고 나름 농담이라는 걸 해보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만약 그분이 그렇게 말해주지 않고 그저 웃고 넘어갔다면 저는 농담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다행히 그분이 그때 잘못의 핵심을 단번에 짚어주셔서 깨달은 게 있었고 그 덕분에 그 이후로 그런 종류의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머 있는 사람은 참 매력적이죠. 함께 있으면 편하고요. 그런데 유머의 방식에 좀 더 사려 깊어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소재로 삼아 민망하게 하거나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만들면서 그 유머를 통해 자신은 주목받으려 하는 것. 그건 분명 세심하거나 친절한 행동은 아닌 거죠. 누군가를 유머의 소재로 삼고 싶다면 작가의 조언처럼 셀프 아이러니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겸손의 특성은 유머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의 내용은 우리가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 친구 관계에도 유익이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좀 씁쓸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아일랜드 소설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의 고통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데는 정말 훌륭한 천성이 필요하다. 친구가 자신보다 더 높아질 때 그걸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게 쉽지 않다는 건데요. 관련된 일화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에이브러햄 테서는 친구 사이인 참가자들을 모집한 뒤에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테스트를 진행했다. 각 테스트는 2번씩 이루어졌는데 한 번은 자신의 친구와 그리고 다음 한 번은 처음 보는 사람과 함께하는 테스트였다. 실험 결과는 매우 놀랍고 또 흥미로웠다. 첫 번째로 연구원들은 실험 대상자들에게 과제를 함께 해결하며 상대의 능력을 평가하도록 했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친구보다 낯선 사람의 능력이 월등히 높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는 개념을 알아맞히는 테스트였는데 한 사람은 문제를 내고 다른 사람은 맞히는 역할이었다. 이때 사람들은 친구나 상대가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약간의 힌트를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연구원들은 여기에 한 가지 장치를 추가했다. 절반의 사람들에게는 이번 테스트가 중요한 언어적 능력을 측정한다고 말해줬던 반면에 나머지 절반에게는 그냥 단순한 게임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사람들은 단순한 게임이라고 믿었을 때 친구에게 더 나은 힌트를 제공했다. 반대로 언어적 능력을 측정하는 실험에서는 친구가 아닌
낯선 사람에게 더 나은 힌트를 제공했다. 친구가 탁월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돕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을 돕는 쪽을 더 선호했던 셈이다. 네, 참 씁쓸한, 유쾌하지 않은 실험이었던 것 같네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친구가 내가 잘 되는 걸 기뻐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참 사람을 고독하게 하는 말이죠. 하지만 완전히 부정할 수만은 없는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친할수록 서로에게 대등한 존재가 되고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우정을 유지하길 원한다면 친구에게 자랑하지 말고 친구에게 자신이 더 낫다는 인상을 풍기지 말라고 권합니다. 우정은 같은 눈높이에서 더 깊어진다고, 관계를 지탱해 주는 것에는 우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겸손이 바로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는 열쇠라는 거죠. 생각해 볼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전체 내용이 녹아있는 작가의 에필로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명하게 겸손해지는 삶의 10가지 원칙. 1. 겸손이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품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알고 있으며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내세우지 않는 당신은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다. 2. 겸손함이 있으면 정중함을 갖추면서도 분명한 태도로 사람들 앞에 등장할 수 있다. 이때 당신의 내면에서는 힘이 발산된다. 당신은 구석으로 숨는 게 아니라 그저 조용히 물러나 있겠다고 스스로 결정한 것뿐이다. 3. 겸손이란 독립심의 표시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잘 알고 있지만 타인으로부터 그것을 인정받으려 하지는 않는다. 겸손은 자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배려 깊은 방식이다. 4. 겸손을 행하면 과소평가받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다. 당신은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당신이 계획하는 바에 집중할 수 있다. 일이 잘 안 된다고 해도 그리 나쁠 게 없고 일이 잘 되어 성공하면 기대 이상으로 좋다. 반전에는 언제나 묘미가 있다. 5. 겸손이 성공을 위한 전략은 아닐지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한 방법임은 분명하다. 현명하게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온화하고 친화적인 태도이며 타인에게 증명하기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는 태도다. 겸손한 삶을 선택한 사람은 물질적 성공보다 더 큰 가치를 성취하는 사람이다. 6. 겸손한 행동은 겸손한 사람이 가장 잘 알아본다. 그리하여 겸손은 또 다른 겸손과 연결시켜준다. 즉, 세심하게 낮추어 표현하는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며 더 가까워진다. 7. 겸손은 허공이 아니라 현실에 발을 붙인 채 스스로 중심을 잡고 단단히 서 있으려는 노력이다. 겸손은 성공을 큰 소리로 떠들지 않는 것이며 성공에 함몰되는 부류에 속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8. 겸손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직원들을 성장시킨다. 그들은 직원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그들은 자신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에 중심을 둔다. 9. 인간관계에서도 요란 떨지 않는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더 신뢰를 얻는다. 이런 사람과 어울릴 때는 불편함이 없다.
겸손함은 미세한 말투와 표정, 몸짓으로도 느낄 수 있어서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세심한 사람들은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10. 겸손한 사람은 자의식을 가지고 긴장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눈에 띄지 않고 소박하지만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삶을 영유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기준과 요구에 자신의 행복을 걸지 않으며 무엇을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한다. 네, 작가의 생각이 이 에필로그에 다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해두고 싶은 문장이 있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이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몇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성공에 목매지 말고 주목받으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중심을 잡고 단단히 서 있으라. 그것이 당신 스스로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이다 인 것 같습니다. 이 책 속에 녹아있는 작가의 생각을 잘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나름 선별해 봤는데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의 모든 내용이 다 마음에 든다? 이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베스트셀러인 책들은 읽어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데에는 마케팅 효과만으로는 어렵잖아요. 책을 읽는 데는 정신노동이라는 적극적인 내 활동과 귀한 내 시간이 요구되는 만큼 읽고 나서 그만한 대가를 얻지 못하면 TV나 영화를 봤을 때보다도 더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분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반증이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쏙 드는 책은 아니지만 분명 이 책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리뷰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가치 있는 시간이 되셨다면 참 좋겠네요. 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